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학교 폭력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불링, 즉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사이버 불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학교 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 재단이 청소년 6,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당해봤다라는 응답 비중이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보단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학교 폭력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면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폭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외부로 보여지는 상처가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증거를 직접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증거 수집의 기회도 놓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불링을 당했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 수집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 복구인데요. 이 디지털 포렌식도 복구 시기가 늦어지면 데이터 복구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메신저의 경우에는 증거 자체가 아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죠. 증거 수집이 어렵다 보니 점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증거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현장의 CCTV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격자의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목격자들도 가해자를 두려워하여 진술을 피할 경우가 많죠. 최대한 사건 초기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본인이 입은 피해에 관해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록한 일기, 메모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케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피해를 당한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에는 크게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을 학교에 알리거나 117번 학교폭력 전담 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청에 보고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열어서 폭력 사안이 경미하여 중재와 해결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를 열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학교 생활부터 폭력 사안까지 두루 살핀 후에 학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총 9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일시 기재되거나 영구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 예를 들어 1호는 서면 사과인데요. 그러한 처분만 받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법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포함하여 해당 학교의 임직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10명에서 50명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의 담당자, 보통 장학사라고 하죠. 그리고 교원, 판검사나 변호사, 경찰 공무원, 의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부모가 구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내 인원들로 구성을 하다 보면 피해자나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염려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완전히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될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선생님과 학교가 보호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담임 선생님에게 호소를 하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해결되고 자녀가 학교로 돌아올 경우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게 되는 분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죠. 이러한 점을 잊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소송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폭력이 폭행이나 상해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혐의 사실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사가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국공립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그 학교 법인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더 글로리에서 학폭의 피해자인 문동은이 담담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폭력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한다는 점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